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러시아는 결국 금기를 깨고 폴란드 국경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키우를 사흘 연속 타격한 드론이 이번에는 서부 우크라이나 깊숙이 파고들며 리비우와 테르노필 상공까지 출몰하자 폴란드군 전체가 즉각적인 대비태세로 급전환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과 전방에서 밀려난 인구가 상대적 안전을 찾아 몰리는 곳이었지만 러시아의 공격 벨트가 서쪽으로 확장되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누블린과 제슈프 공항을 일시 폐쇄하며 더 큰 도발을 막기 위한 하늘길 통제를 단행했고 공군은 즉시 대응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까지 모두 띄워 러시아의 의도를 정면으로 파악하기 위한 초고강도 감시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전면전 발발 가능성에 대비한 실전급 대응으로 폴란드 군 수뇌부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프 시코르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순간 폴란드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러시아의 속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풀을 뜯어먹을지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 실제 군사동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메시지였고 폴란드가 수년간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해온 배경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맞설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실전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 대량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한국산 무기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18일 폴란드의 호마르케 다연장 로켓 30대가 추가로 인도되면서 폴란드는 단숨에 174대라는 유럽 최대급 로켓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18대가 전달됐던 상황에서 추가 물량이 연이어 투입된 것은 폴란드가 현재 전장을 실제로 대비하며 전략적 화력을 전방에 집중 배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기동적인 장거리 타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호마르케는 표적 지역을 짧은 시간 안에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 집중 능력을 살려 폴란드군의 작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 전력들을 국경 인근 지역에 가장 먼저 전진 배치하고 야간 운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러시아의 정찰 정보를 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위성 감시망이 활동이 약해지는 시간을 골라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모습은 이미 폴란드가 전시 전개 절차에 준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와 호마르케는 모두 어두운 밤길을 따라 은밀히 이동했는데 이는 단순한 장비 수송이 아니라 폴란드가 본격적인 전투 배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전방 지역은 이미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국경을 사이에 둔 러시아군의 움직임 또한 민감해진 상태에서 작은 충돌 하나가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전력이 연이어 투입되는 구조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러시아의 전술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마르케를 포함한 한국산 장거리 화력 체계는 유럽에서 드문 즉응성과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군의 기존 교전 패턴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신속히 실전 준비를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더 거세지기 전에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 전장을 주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예고편이자 본격적인 무대가 열리기 직전의 조용한 폭풍전야였습니다. 폴란드가 호마르케 전력을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전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마르케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한국의 천무를 기반으로 맞춤 설계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체계로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력입니다. 실제로 174대라는 규모는 유럽 전체에서 독보적이며 폴란드 스스로도 이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화력 집중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가는 호마르케가 등장한 뒤 폴란드군의 작전 서열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러시아 전술은 참호선과 방어 진지를 앞세워 서서히 압박하는 방식이었지만 호마르케는 이런 구조를 단시간에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의 교전 개념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제1포병여단의 움직임은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신호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부대 전체가 병력과 장비를 통째로 서부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는 단순한 훈련으로 볼 수 없는 실전급 배치였습니다. 이동 경로 또한 매우 전략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폴란드는 민간도로를 개방하면서도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집중 활용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찰 위성의 촬영 주기를 분석해 움직이는 본격적인 전시 운용 방식으로 폴란드가 이미
전쟁 발발을 가정한 절차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폴란드의 북동부는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기로 향하는 호마르케는 단순한 전진 배치가 아니라 전술 억제 전략의 정점에 해당했습니다. 호마르케의 위력은 단순한 장거리 공격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목표 좌표를 초단시간 안에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장 전체의 흐름을 강제로 전환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러시아의 돌파 시도에 선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확보해 주었고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마르케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생존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데 빠른 재배치와 발사 후 즉시 이탈 능력 때문에 러시아군이 반격 포격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었고 장거리 타격 무기와 기동성 높은 전차 전력이 동시에 전방에 결집하는 상황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호마르케와 함께 전체 전술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연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나토 공동훈련에서는 호마르케가 북부와 동부 두 방향에서 동시에 투입되어 다수의 목표 지역을 순차적으로 타격하는 연동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러시아가 설정한 방어 라인을 분산시키고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작전이었는데 이는 폴란드가 유럽 내에서 가장 기동적이고 창의적인 장거리 화력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기존 유럽산 무기들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수준의 반응 속도가 확보되었다며 호마르케가 등장한 뒤 전장의 시간 단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짧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 육군은 전방의 작전 환경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전진기지와 보급선을 재정비하고 각 부대의 장비 정비 체계를 한국산 무기 중심으로 최적화하는 작업까지 병행하면서 장기전 대비까지 강화했습니다. 호마르케는 단순히 수량이 많은 무기가 아니라 전술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였습니다. 공격 준비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타격 정확도가 높아지자 전방 지휘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작전 패턴을 동시에 구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군의 계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호마르케가 전방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전략적 판도가 크게 흔들린 셈이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제 호마르케와 K2의 결합이 단순한 방어 전력이 아니라 공격적 억제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전차와 장거리 로켓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러시아의 교전 개념에서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형태이며 폴란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호마르케의 등장은 유럽 전체의 전략 흐름을 바꾸었고 폴란드는 이 무기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감히 넘지 못할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장이 재편되는 핵심에는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전력을 완성해주는 실질적 기여가 있었고 폴란드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체계를 갖추며 점점 전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전방에 투입한 전력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은 단연 K2 전차였습니다. 단순히 신형 전차이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의 기존 전술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 이미 180대가 1차로 인도되면서 북동부 전선에 집중 배치되자 러시아의 서부 전선 지휘부는 전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돌파 개념은 느린 기동 속도와 낮은 관측 능력을 가진 구형 전차를 대량 배치해 차근차근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는데 K2 전차의 등장은 이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K2는 유럽 전차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의 공격 패턴을 거꾸로 역이용하며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K2 전차의 가장 큰 강점은 기동성과 관측 능력의 결합입니다.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속도는 전차전의 핵심인 비동성 개념을 최대치로 구현한 결과였고 이를 통해 폴란드군은 러시아군보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포착하며 먼저 사격하는 전술 패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야간전에서의 관측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K2가 야간 기동을 시작하는 순간 러시아군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국경 인근에서는 K2가 어둠 속을 가르며 이동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수송이 아니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실전적 배치였습니다. 러시아 위성 감시망을 피해 이동하는 이 패턴은 폴란드가 K2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유럽 기준에서도 최상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상 관측 장비와 고성능 센서를 통해 적을 먼저 포착하고 탄차 고차를 최소화해 장거리 교전에서도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전차들은 열상 탐지 능력이 크게 뒤처져 있어 K2와의 교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전차의 구조적 약점이었습니다.
탄약을 승무원 바로 아래에 배치한 전통적 설계는 피격시 포탑이 통째로 튀어오르는 치명적 약점을 만들었고, 이는 여러 전장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K2 전차가 가진 정확한 상부 관통 능력을 통해 러시아 전차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K2와 연동되는 KSTAM2 상부 공격탄은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였습니다. 이 탄약은 적 전차의 취약한 천장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기존 러시아 전차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상부 타격 메커니즘이었는데, K2가 이를 완벽히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폴란드 전선의 전술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측면이나 정면에서 어느 정도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천장 장갑은 구조적으로 매우 약해 KSTAM2와 같은 공격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서부전선 지휘부는 K2의 배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의 교전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는 단순히 공격 능력을 제공하는 전차가 아니라 폴란드군의 전체 기동 전력을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차와 장거리 화력 체계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작전 구조를 구축하면서 전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전차를 선제 투입해 돌파구를 만든 뒤 포병 화력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전장을 운영했지만, K2가 등장한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먼저 장거리 타격으로 적 방어선을 뒤흔든 뒤 K2를 빠르게 투입해 공백을 점령하는 패턴을 구축했으며, 이는 러시아군이 익숙한 전술의 역전판이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제 K2가 유럽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차전에서의 속도와 탐지 우위를 확보한 K2는 단순히 러시아 전력을 막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 판단을 계속 흔들어 놓는 심리적 압박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분석가들은 K2가 등장한 뒤 러시아가 더 이상 전차전을 주도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전차를 대규모로 한국산 무기 체계가 단순히 전력 보충이 아니라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폴란드 전선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완성한 전투기는 FA-50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폴란드 공군이 실제 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으로 자리 잡았고, 기존 유럽 전투기들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하게 파고들며 나토 내부에서도 놀라운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밝힌 FA-50의 임무 완료율은 무려 87%로 나토 전투기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효율이 아니라 전장 회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FA-50의 높은 가동률은 폴란드 전체 작전의 기동성을 완전히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비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FA-50의 정비 구조였습니다. 미국 전투기의 상당수는 엔진을 분해해야 하는 복잡한 정비 절차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FA-50은 모듈형 엔진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만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비 시간이 기존 유럽 전투기 대비 극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비부대는 러시아제 미그 계열이나 서방의 F-16보다도 FA-50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전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합 평균 처리 시간이 약 2~3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럽 공군 체계에서 보기 힘든 수준이었고, 이는 FA-50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가장 빠르게 투입 가능한 플랫폼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FA-50의 엔진 내구성과 주요 부품의 수명은 폴란드 공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산 엔진 대비 최대 7배까지 더 오래 버틴다는 데이터는 유럽 내 오랜 정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고, 폴란드가 단기간 안에 대량의 기체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으나 높은 정비 난이도와 긴 대기시간 때문에 실전 대비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FA-50이 도입된 이후 공군의 전체 작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중 방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FA-50의 가치는 단순한 기동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신 레이더 통합을 통해 플랫폼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레이더는 미국 RTX가 개발한 팬텀 스트라이크 A4 모델로 가벼운 공랭식 설계와 낮은 전력 소모를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공대공과 공대지 모드 전환이 자연스럽고 다중표적 동시 추적 능력이 뛰어나 공군의 작전폭을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산 또는 기존 미국산 대안을 제치고 이 장비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FA50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유럽형 경전투기로 재정의할 만큼의 성능 향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산 장비의 필연적 한계였습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ITAR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고, 이 절차는 전 세계 어떤 동맹국이라도 피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처음 예상했던 납품 일정보다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항전 장비의 수출 승인과 소프트웨어 인증, 무장 연동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의 복잡한 승인 리스트가 단계마다 개입했고, 이로 인해 폴란드는 작전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미국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겪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폴란드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셈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독자 개발 AESA 레이더 ESR-50A를 실전 시험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미국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마련한 것입니다. ESR-50A는 공랭식 경량 설계라는 동일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 공군의 운용 환경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시장 전체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동률 측면에서는 미국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한국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닌 한 단계 높은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FA50 플랫폼은 이제 한 가지 레이더에 묶이지 않는 구조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레이더의 성능을 활용하면서도 일정 지연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산 ESR-50A의 등장으로 선택폭을 크게 넓히게 되었고, 이는 FA50이라는 기체가 미국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레이더 성능과 정비 효율성, 임무 회전율이 결합하면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럽 최강급의 기동 공군을 구축하게 되었고, FA50은 그 중심에서 실전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럽 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폴란드가 선택한 또 하나의 전략적 카드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기술을 동시에 연결하는 새로운 무장 통합 구조였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MBDA와 KAI의 협력 확대 발표는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유럽 무장 생태계와 한국 플랫폼의 본격적 결합을 의미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기능 강화가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플랫폼 자체보다는 미사일과 레이더, 데이터 링크 연동의 자유도를 훨씬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ITAR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유럽형 패키지는 군사적 효율은 물론 정치적 자율성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MBDA는 유럽 미사일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업체로 FA50과 KF-21의 자사 미사일을 통합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무장이 FA50에 통합되는 순간 플랫폼은 경전투기라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전술 계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미티어는 고속 램제트 추진을 기반으로 장거리 추격전에서 압도적 성능을 보이는 미사일로 유럽 공군이 가장 신뢰하는 무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미사일을 미국의 승인 없이 단기간 내에 연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유럽 국가들이 FA50을 선택할 때 결정적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ESR-50A 레이더가 이 미사일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FA50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소였습니다. ESR-50A는 공랭식 경량 AESA 레이더로 설계되어 플랫폼 적응성이 높고 정비 효율이 뛰어나 유럽의 운용 환경에도 잘 맞는 장비입니다. 탐지거리가 100km 이상으로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긴 편에 속하며 정비 주기가 짧아 가동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레이더를 통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대체 기술이 아니라 미국 기술의 승인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 공급망 구축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유럽 시장에서 FA50을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안정적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이는 곧 각국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며 무기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이 미국과 별개로 유럽 방산 시장을 두드리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산 레이더를 사용할 경우 승인을 포함한 절차로 인해 납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ITAR 승인만으로도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ESR-50A의 연동에는 약 6개월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 단축된 리드 타임은 실전 전력화에 결정적 이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ESR-50A를 사용할 경우 기체 단가가 약 7%가량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어
예산 부담이 큰 유럽 군대 최적의 선택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원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FA-50은 점점 더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이 본격화되자 유럽 각국은 기존 미국 중심의 무장 운용 구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통합 능력과 공급 속도, 승인 리스크, 정치적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산 플랫폼이 주는 안정성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산 속도가 빠르고 납기 준수가 뛰어나 유럽 각국이 가장 우려하는 전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K방사는 총알 배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FA-50이나 K2, 천무 같은 장비들은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투입되며 전장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FA-50은 단순히 폴란드만의 무기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경전투기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장비와 유럽산 무장이 모두 연동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 플랫폼의 확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며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승인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이었고, 한국산 전투기는 이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며 결정적 타이밍에 기술적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FA-50이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세력을 넓혀갈지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폴란드가 보여준 실전적 운용 능력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유럽의 전력 균형이 다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고이기도